로또 1등, 모두가 한 번쯤 꿈꿔봤을 일인데요. 몇 년 전 두 아이를 혼자 어렵게 키우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남성이 최근 사건반장에 제보를 해왔습니다. 당첨금은 무려 24억 원. 불행 끝, 행복 시작일 줄만 알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감옥에 갈 뻔했다고 하는데요.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야, 진짜 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, 자, 오늘 사건 반장 제보자로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. 자,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보자의 이 결혼 생활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, 일단 뭐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. 일단 제보자는 2014년에 결혼을 했고 슬아이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입니다. 그런데 한 5년 정도 결혼하고 지나서부터 생활고가 좀 심해졌다고 해서요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아내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기도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런데 2020년에 이래서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한부모 혜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자라고 했고, 실제로 위장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뭐 사이도 좋게 한 3개월 정도는 지냈다라고 합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. 아내가 바깥에서 연락을 취하여 나 이제 그만 같이 있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라라고 하고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.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. 난 아이들 책임 못 진다라고. 자, 처음에는 생활고 때문에 국가 지원이 나오니까 여보 우리 위장 이혼해서 그냥 계속 같이 살되 국가 지원금이라도 받자 해서 했는데, 아니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애들 그냥 난 못 키우겠다고 버리고 갔어요. 네, 와, 그럼 이거 정말 아이들한테는 너무 충격이 크죠. 아이들이 버린 거잖아요.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그때 일을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들을 버리고 간 거를 기억하고 아이고야. 있다는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3년 넘게 미술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. 아이들이 이게 정말 3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금 시기고. 보세요, 카톡. 네, 엄마 엄마 차단했어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원한과 뭐 보복심, 서운함, 버려진 뭐 이런 상실감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뭐 엄마가 버리고 갔으니까 아빠가 키워야 하잖아요. 그래서 아빠가 키우는데 맨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긴 하셨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가장 큰 책임감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, 이 엄마는 뭐 양육비는 주지도 않았고 애들한테 뭐 특별히 뭐 관심도 없었어요.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밖에서 만나기는 했는데, 아빠가 엄마 만나면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고 이제 5만 원씩 주면 엄마가 그 5만 원을 또 애들 돈을 가지고 가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. 물론 뭐 제보자께서 얘기하신 거지만 네, 어쨌든 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엄마는 상처로 남아 있는 거는 맞죠. 그런데 어느 날 제보자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. 바로 로또 1등이 됐는데 세금 떼고도 16억을 받게 되었습니다. 진짜 저게 되는군요. 저 이건 지금 처음 봐요.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. 이게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그 증빙 자료입니다. 자, 앞서 이제 카톡 스샷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나 엄마 차단했어. 난 엄마 커서 볼 거야. 그걸 다 알고 있어요.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. 자, 근데 제보자가 앞서 보신 것처럼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. 자, 그 이후로 좋은 일만 있었다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지 않으셨겠죠. 자, 대체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후회 막심 천기 누설,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당첨이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용서하는 지혜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돌아보니까 거지마냥 살고 있으니까 편치 않잖아요. 한때는 같이 가정을 이뤘던 사람인데 예정 생각해서 의리 생각해서 3,500을 준 거예요.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애들 버리고 갈 때 한 말이 이제 너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내가 한 2년 안으로 너 진짜 후회하게 해줄게.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너 그때 생각나냐? 너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밝힌 거죠.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뭐 2억을 내놔라. 갑자기 뭐 버리고 간 애들 뭐 갑자기 이제 와서 키운다고 하면서 집을 사달라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차단을 했어요. 정말 그 예정과 의리, 3년 전 이혼한
전처한테 3,500만 원을 딱 송금했더니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? 그러다 보니까 막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 진짜 이분 말씀처럼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전처 이 제보자는 좀 이혼을 하긴 했지만 또 전처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고 또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총 3,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. 전처는 처음에 돈을 받고 나서는 뭐 고맙다,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대요. 제보자는 투자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전처가 믿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들으신 것처럼 전처가 애들을 버리고 갈 때 제보자가 전처한테 한 말 중에 너 이렇게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. 2년 안에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처가 이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었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는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. 하늘이 도운 것 같다면서 이때 로또 1등을 밝힌 거죠.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이 전처가 1억 원을 더 달라, 좀 집을 마련해달라 이런 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이거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. 요거는 살고 있어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? 예? 그건 아니요. 같이 살고 있어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진짜?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. 그 외에도 시아버지한테 뭐 양육비 아이들 조건으로 2억 정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유. 당연히 거절했죠. 예. 거절하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. 5천만 원.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정으로 끝났는데 또 양육도 안 했으면서 양육비 소송도 들어왔고요. 양육비 소송은 아니, 버리고 갔는데. 그러니까요. 이 말이 좀 안 되는데 이 제보자가 변호사 선임을 하니까 그것은 소치하했다고 합니다. 그거 말고도 아이들하고 면접 교섭권 해달라고 면접 교섭 심판 청구했는데 이거는 뭐 애들 보지도 않았고 버리고 갔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보이시다시피 민사만 지금 몇 개입니까? 자, 그런데 형사까지. 네, 그렇습니다. 위장 이혼 후에 부부가 함께 살았던 기간은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전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. 이혼을 한 후에는 따로따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로따로 살았는데 전 남편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성폭행을 했다. 네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남편을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보자는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위장 이혼이었다.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있었지 따로 살지 않았다. 물론 중간에 싸운 시기가 잠깐 있어서 잠깐 집을 나갔던 시기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부부로서 그냥 그렇게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외에도 주거 침입, 재물 손괴, 강제 추행, 통신 매체, 이용 음란 이렇게 5개를 고소하게 됩니다. 이야. 자, 이혼한 지 3년 만에 그것도 전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걸 알고 이렇게 성폭행 고소까지 했다는 건데요. 자, 천만다행으로 같이 살 때 집에 그 홈캠을 설치하셨었대요. 자,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그 영상도 뭐냐면은 본인은 저랑 이제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했다고 이렇게 법원에 주장을 했는데 왜냐면 아기를 키우는 집은 이제 집에 CCTV가 있잖아요.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3월 말까지 같이 살았던 게 다 있는 거죠. 증거를 제출했던 내용도 보면은 제가 이제 애들 저희가 알고 막 애들 이렇게 놀아주고 본인은 옆에서 이불 정리하고 있고 그냥 평소와 그냥 똑같은 그냥 가정집이에요. 야, 저 영상이 있었네요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지금 일단 크게 두 개지만 살펴보면 일단 주거 침입을 보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고요. 또 저기에 저 제보자의 누나가 저 집을 찾아온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. 진짜로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잠깐 들어와서 남편이 아이들 보고 갈 수는 있잖아요.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 누나까지 왔던 것이고 성폭행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 측에서 증거로 낸 부분이 이 녹취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냈다라고 하는데 일부만 냈고 그 일부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봤었을 때 이걸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. 결정적으로 이 한 3년 정도 전에 뭐 같이 아까 잠깐 싸운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예. 여성의 전화에 상담으로 긴급 전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상담 내용에 성폭행과 관련된 상담은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아니 이게 딱 그 로또에 당첨이 됐다라는 말 한 이후에야 성폭행 고소가 있었다라는 거죠. 이거를 이제 법원은 믿기가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.
자, 지금 보시다시피 무죄가 나온 겁니까? 네. 자, 범죄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징역을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두려워했었긴 했는데 뭐 주거침입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 뭐 모든 게 기물파손죄, 통신매체 음란죄 모두가 무죄 선고가 됐고요. 다만 뭐 증거 부족이 무죄가 됐겠죠.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당첨금도 다른 가족들이 가져갔고 투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고 아이고. 본인 말에 따르면 이 당첨, 복권 당첨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후회 막심이다.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은 당첨되면 꼭 비밀로 하세요라고까지도 뭐 말씀을 전해 주셨더라고요. 자, 그런데 검찰이 오늘 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. 일단 1심은 저희 뭐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무죄가 나왔고요. 계속 지켜보죠.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로또 1등.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뭐 하실 건가요? 가족들에게도 얼마쯤 돈 떼어주실 생각이신가요? 2007년 어느 토요일 전북 정읍에 살던 이모 씨는 몇 번이나 이 숫자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. 상상만 해본 그 로또 1등이요, 현실이 됐던 겁니다. 세금을 떼고도 12억 원을 손에 쥔 이 씨. 우선 세 형제들에게 1억 5천씩 나눠주고요. 가까운 친척도 도와주고요. 남은 돈으로는 정육식당을 열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해봅니다. 그렇게 꿈만 같던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12년 뒤 한 전통시장에 이 씨는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일장춘몽 로또 1등입니다. 자, 로또 당첨. 그것도 1등.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모든 직장인들이 로또 사면 막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. 무려 20억이 넘는 당첨금. 2007년 행운을 거머쥐었던 남성 어땠는지 시작을 해보죠. 네, 그날의 행운의 주인공은 전북 정읍에 살던 한 남성 이모 씨였습니다. 당시엔 40대였고요. 전주에서 구입한 로또가 당첨이 됐던 겁니다. 그 당시 당첨금이 무려 17억 원이었습니다. 세금 떼고 받으니까 12억 3천이었고요. 거저 생긴 12억이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씨는 그중에 4억 5천가량을 형제들이랑 나누기로 선택을 합니다. 특히 8살, 9살 어린 남동생한테도 집 사는데 보태라면서 1억 5천가량을 줬다고 합니다. 이외에도 작은아버지에게도 4천가량을 줬고요. 이렇게 친척까지 챙겼습니다. 이렇게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총 5억 원에 달했습니다. 자, 12억 중에 5억을 가족들한테 나눠줬고, 그럼 남은 돈으로 뭘 했습니까? 남은 돈이 이제 7억 아니겠습니까? 그것을 일부를 투자해서 정읍에 정육 식당을 차려서 처음에는 장사가 상당히 잘 돼서 손님이 많이 왔다 그럽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 늘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어떤 해에는 수해 피해까지 입어가지고 크게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약 한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워졌다라고 하니까 초반에는 상당히 어떤 그 무지갯빛 행운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실은 엄혹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갑니다. 자, 그럼 당첨금을 나눠줬던 형제들, 그 가족들한테 이제는 좀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? 가족들이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. 아까 8살 어린 남동생에게 1억 5천만 원을 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 예. 동생이 거기에 자기 돈을 보태서 집을 샀던 겁니다. 근데 형이 어려워서 이제 손을 내미니까 좋다.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4,7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형에게 건넸는데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당 운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폐업 위기에 밀렸다고 합니다. 형제들 간에 이렇게 돈 문제가 엮이기 시작하면 말이죠, 박 변호사님. 네. 의의가 상하죠. 자, 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대출이자가 한 월 한 25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을 못 내게 되니까 25만을 오늘 동생이 대신 내주는 걸로 했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또 내고 나면 자기가 이제 갚아주는 방식인데 문제는 그 담보를 동생 집으로 지금 해가지고 은행 빚 독촉 자체가 동생한테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두 사람 형제는 계속 싸웠던 적이 많고요. 어느 날이었어요. 2019년 10월 11일인데 오전에 전화로 심하게 다퉜습니다. 동생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너 당신 양아치다. 이런 나쁜 말이죠. 형도 아니다. 라고 말을 했고 이 씨 얘기 듣고 아주 극분해서
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. 뭐가 됐든 당첨금을 줬던 형이지만 이제 뭐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동생 자기를 뭐 되게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니까 양아치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군요. 네, 그 말 들은 형인 이 씨도 화가 잔뜩 났습니다. 그래서 뭐 운영하던 게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흉기가 있었는데 그 흉기 2자루를 모자에 싸서 챙깁니다.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가 차를 대놓고 택시를 잡은 뒤에 동생이 그 전주 시내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그 가게로 향합니다. 당시 이 씨는 맥주 6병 그리고 동동주를 한 주 전자 이렇게 마셔서 만취 상태였습니다. 가게로 찾아가서요. 일단 준비된 흉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이 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한테 뭐 양아치가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. 좀 불안합니다, 교수님. 그렇습니다. 흉기를 들고 간 형, 그리고 욕을 한 동생,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마셨다. 이게 좀 별로 조짐이 좋지 않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형이 그렇게 하니까 동생도 8살 어린 동생이 만만치 않게 화가 나서 형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자기 웃옷을 갖다 배 위로 올리면서 내 배를 긁어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죠. 양아치 같은 놈, 찌르지도 못할 거 칼을 뭐하러 여기 가져왔느냐 라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 바로 이 씨가 바닥에 있던 흉기 한 자루를 집어서 목과 어깨 등을 수차례 공격을 해서 결국 이제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는데요.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학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약간의 피해자 촉진도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12억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인심 좋게 형제들한테 1억 5천씩 나눠준 형이 이제 뭐 살림이 정말 궁핍해지면서 25만 원 때문에 뭐 이렇게 격한 말이 오가다 동생을 저렇게 살해하고 말했습니다. 동생한테 2딸이 있었다고 합니다.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둘째의 인형을 좀 갈기갈기 흉기로 찢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동생이 항의하면서 나를 찔러라고 이렇게 막아섰다라고 하고요. 당시 첫째는 가게에 없었다고 하고 아내하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가게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봤던 것 같아요. 특히 초등학생 딸하고 이 피해자, 사망한 피해자가 수시로 영상통화하면서 정말 각별한 사이였는데 멀리서나마 아버지가 숨지는 모습을 계속 봤고 그래서 심각한 트라우마도 호소했고요. 아내 역시 뛰어나와서 남편 지혈까지 하다가 사망하게 된 거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. 12년 만에 이런 참극이 가족 간에 말이죠. 그러게 말입니다. 게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건에 또 하나의 숨겨진 이면이 있었던 겁니다. 뭐냐면 이 대출을 받고 운영이 어려웠던 게 가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. 12억 원이 넘는 돈을 가졌는데 그중에 5억가량을 가족들에게 주고 한 3억 원 정도를 어느 정도 돈을 또 들여가지고 이 식당을 차렸던 거고 7억이 남았잖아요. 예. 이거 상당 부분을 주변에서 뭐 친구들이 찾아와서 로또 당첨됐다니까 이래서 어렵고 뭐 집이 이래서 어렵고 다 빌려줬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상당 부분을 또 못 받고 떼었다라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집에 뭐 자기 아내한테도 말을 못하고 뭐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아까 그 동생네 집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심지어 그것도 가게 때문에 대출받은 게 아니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담보대출 받은 걸 가지고 4,700만 원 대출받았는데 100만 원 자기 쓰고 나머지 4,600만 원은 친구한테 빌려줬던 거예요.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빚에 쪼들렸던 거고 참 모르겠습니다. 이게 주변에서는 남의 부탁 거절 안 한다고 호인이라고 불렸는데 글쎄 이걸 호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? 어떤 분들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까 호인이 아니라 호구다. 이게 참 저는 이분의 어떤 진정성, 그 선함 같은 건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. 이 부분에 있어선. 네, 일단 이 씨는 그 동생에 대해서 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범행 뒤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정육식당에서부터 흉기 챙겨서 집으로 가서 또 택시 갈아타고 이런 꽤 긴 이동 시간 동안 범행 계획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. 또 동생을 해치고 난 이후에도 어떤 구조하려는 모습이 없었고요. 계속 자신의 어떤 화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 동생을 해치려 하고 내가 오늘 저 자식 죽이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습니다. 그전에도 술 마시고 자신의 어떤 아내와 아이들 폭행한 전력도 있고요. 폭력 관련된 전과도 2회가 있었습니다.
양 변호사님, 예. 네, 일단 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게 과연 우발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고요. 1심 법원에서는 우발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. 일단 운전해서 한 15km 정도를 갔고요.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동생을 해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직전에 했다라는 거고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징역 15년 선고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이 깎입니다. 항소심에서는 9년이 나와요. 왜 그러냐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동생의 어떻게 보면 급소 부위를 노렸던 게 아니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뒤엉키는 바람에 잘못해서 이제 그런 어떤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우발 범행을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. 제가 또 자료를 봤더니 이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 불원서도 재판부에 냈었다고 하더라고요. 교수님 이게 그렇습니다. 이 로또 당첨되고 꼭 이렇게 주변에 소문이 나면 꼭 이렇게 그냥 날파리들이 이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야 뭐 이분이 그냥 다 나눠준 거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주변 지인들 아유 이게 참 이렇습니다 이게.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한 경찰관 로또 1등 당첨되고 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딱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이민을 가버렸다는 맞아요. 예, 그래서 이 실제 외국에서도 이 복권에 당첨되고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 행복해질 가능성보다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. 옛부터 생각지도 못한 그 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불행이 묻어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의도는 좋았지만은 결과는 상당히 비극적인 결말로 종결이 됐는데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돈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 간에 돈 거래가 자주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에서 우애가 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두고 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보통 국내나 외국이나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 때문에 뭐 복권 당첨되면 꼭 불행해진다 이렇게들 아시는데 대부분의 1등 당첨자들은 행복하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.